한국 고전 베스트 30 박시전. 이튿날 이공의 부자와 함께 아침을 먹고 난 뒤에 처사가 정감있게 웃으며 말하였다. 벌써 날이 밝았으니 시백에게 예복을 입히고 혼례를 치를 준비를 하십시오. 처사의 말을 듣자 이공의 얼굴은 기쁨에 가득 찼다. 곧 아들에게 예복을 입혀 안채로 들어가 예식을 올리게 되었다. 시백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간 처사는 식장으로 시백을 인도하니 신랑이 다가서서 상자 위에 기러기를 놓고 마루 위에 올라 신부와 서로 절을 한 다음 몸을 돌려 바깥으로 나왔다. 이 모습을 본 이공은 기쁨에 겨워 아들의 손을 잡고 처사에게 살해하며 말하였다. 선생과 같은 지대한 분이 미숙한 저의 자식에게 훌륭한 따님을 내주시니 저희 부자는 그야말로 행복에 겹습니다. 이공의 말이 끝나게 기다려 처사도 살해하며 말하였다. 아드님의 총명한 머리와 뛰어난 얼굴로서 딸의 몹쓸 얼굴을 대하게 되니 저는 몸둘 바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맺어놓은 연분을 어찌 사람의 힘으로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제가 바라는 유일한 청이라면 상공께서는 넓으신 은덕을 내리시어 딸의 미운 얼굴을 용서하시고 잘 보살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공이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싶더니 웃으며 대답하였다. 허허, 말씀이 너무 겸양하시군요. 선생의 말씀같이 따님의 얼굴이 아름답지 못하다 해도 여자의 보배로움은 소박하고 어진 것이 제일의 으뜸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얼굴이 고운 여자는 기박한 운명을 타고나기 쉬우니 선생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처사는 상공의 말을 고맙게 듣고 술을 내다 주객이 진종일 마시며 즐기었다. 어둑어둑 날이 저물자 저녁을 마친 뒤 이공이 아들에게 신방으로 들라고 이르니 시백은 금부를 받잡고 신방으로 들어갔다. 시백은 신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아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방 안의 물건이 여자의 바느질 그릇은 도대체 보이질 않고 손오병서와 육도 삼약과 같은 무술에 관한 서적만이 책장에 수북히 쌓여 있기 때문이었다. 시백은 방 안의 세산한 풍경을 이상히 여겨 부자연스럽게 앉아 있었다. 조금 있자니까 방문이 열리며 신부가 들어오는데 키는 거의 7자는 되어 보이고 퍼진 허리는 10아름쯤 되며 몽뚱한 코와 내민 이마가 둥근 눈망울에 어울려 매우 흉스럽게 보였다. 손발이 부자유스러워서 다리까지 절며 얼굴빛은 먹칠을 해놓은 것 같고 양쪽에 혹은 두 어깨에 늘어져 가슴께를 덮었으니 신부의 모습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흑살 천신이라는 귀신이 아니라면 확실히 염라대왕이 사는 곳의 우두나찰이란 귀신임에 틀림없어 보였다. 신부의 흉악한 얼굴을 대하고 나니 시백은 넋이 달아나고 거기다 더욱 역겨운 것은 신부의 몸에서 더러운 냄새가 연상 코를 찌르니 신랑의 비위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그만 정신없이 뛰어나와 놀라움을 진정하지 못하자 상공이 놀라서 물었다. 어찌 이렇게 놀라서 단정치 못하게 뛰어나오느냐? 시백이 아직 진정되지 않음에 머뭇거리자니 상공이 급히 재촉하며 말하였다. 도대체 네가 무엇 때문에 놀란 기색으로 나왔는지 까닭을 말해보아라. 그러자 시백은 힘없이 부친의 가슴께를 쳐다보며 여쭈었다. 소자가 신방에 들어가 방 안의 모습을 이상히 여길 때쯤 신부가 들어왔는데 그의 몰골은 마치 지옥에나 있을 법한 검둥이 귀신 같아 무척이나 놀랐습니다. 시백은 잠시 숨을 돌린 후 마음을 안정시키고 나서 계속 말을 이었다. 더더욱 소자의 마음이 상했던 것은 신부의 몸에서 더러운 악취가 물씬 풍겨 비위가 거슬렸습니다. 더 이상 마주보기 어려워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공이 듣고 크게 놀라서 아들의 옳지 못한 태도를 꾸짖기에 이르렀다. 네가 아무리 어리석다지만 오늘이 바로 첫날 밤인데 비록 신부의 겉모양이 아름답지 못하다 해도 무엇이 그리 놀랄 일이란 말이냐. 여자의 도리는 오직 어질고 착한 것이 으뜸이어서 얼굴이 아름답지 못함은 그리 생각할 필요가 없거늘 하물며 네가 미를 얻고자 덕을 하찮게 보는 것은 옳지 못한 행실인 줄을 모르느냐? 상공의 노한 얼굴을 보자 시백이 황송하여 땅에 무릎을 꿇고 조아려 다시 여쭈었다. 본래 소자가 아우 하나 없어 외로웠고 단지 남뿐이어서 좋은 아내를 만나서 부모님을 편히 모시고 자녀를 낳아 뒤를 이을 본분이 여자의 행할 도리인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여자의 거동은 말할 수 없이 이상하고 괴이하여 정녕 마주볼 수가 없으니 이것은 필시 조물주가 시기하고 또한 하늘조차 미워하여 이런 괴물로서 계집이라 일컬으시니 아무리 하늘의 뜻을 어기는 행실이 되고 부모님께는 천하의 불효가 된다 할지라도 다시는 볼 수 없사오니 저의 급박한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여 주시고 어서 바삐 상경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의 말이 끝나길 기다려 상공은 눈을 크게 부릅뜨며 대단히 노한 표정을 지어 보이고 꾸짖기 시작하였다. 자식된 도리로 아비의 말을 손톱만큼이나 가볍게 여기고 버릇없이 말하는구나. 여자의 정숙한 덕성을 돌아보지 않고 어여쁜 얼굴만을 요구하니 어찌 아비된 입장에서 한신스럽지 아니하며 통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제라도 너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신방으로 들어가 신부의 착하고 어진 덕에 감격하여 잘 지내고 부디 아비의 말에 순종해라. 상공은 차츰 말소리를 낮추며 아들에게 말하였으나 아들의 태도가 수그러지지 않는 것 같아 상공은 덧붙여 다짐을 주었다. 만약에 다시 한번 거역할 때는 부자의 인연을 완전히 끊을 것임을 명심해라. 너무도 엄격한 부친의 분부에 시백은 차마 거역하지 못하고 다시 신방에 들어갔다. 신부를 마주보기가 싫어서 한쪽 구성에 옷도 벗지 않고 누웠다가 새벽 닭이 울기를 기다렸다. 닭이 울자 바깥으로 나와 부친의 침소를 살피고 아침밥을 먹은 후에 또 날이 저물면 구실 삼아 신방에 들어갔다가 날이 밝으면 나왔다. 이렇게 3일을 간신히 보내고 날을 가려 상경하게 되었다. 처사와 이별하고 이공의 부자는 신부를 가마에 태워 출발하였다. 여러 날이 지난 뒤에 서울 본집에 당도하여 아들을 데리고 대청에 들어가 부인과 절을 한 다음에 다시 의관을 가다듬어 부인과 함께 신부를 맞이했다. 신부가 단정하게 패백을 마치자 부인이 눈을 들어 신부를 보자니 세상에는 둘도 없을 박색이었다. 부인은 기분이 상하여 상공에게 말하였다. 어찌 저런 인물을 며느리로 삼아 살 수 있겠소. 부인의 말에 상공의 기색이 완연히 달라지며 부인, 신부의 외모가 아름답지는 못하나 재주가 신기하여 수많은 도법이 마음속에 가득하다오. 덧붙여 정숙한 덕을 지녔으니 사실상 우리 집안의 빛을 끌어들일 인물인데 어찌해서 보이는 얼굴이 아름답지 못한 것을 시비하시오. 부인은 상공의 엄한 말을 듣고 더는 말을 못했다. 조금 후에 상공이 아들과 신부에게 지시하여 사당에 올라 쌍으로 잔을 들여 조상에게 아뢰고 나서 바깥으로 나가 많은 손님을 접대하도록 했다. 날이 저물자 모든 손님들은 흩어져 집으로 돌아갔다. 상공은 신부에게 제 방으로 돌아가서 편히 쉬도록 하라고 전했다. 이럭저럭 여러 달이 지나갔다. 그러나 시백은 한 번도 신부 방에 들지 않았다. 이에 상공은 크게 성내어 아들에게 이르길 옛날에 제갈공명의 부인인 황씨는 퍽이나 인물이 박색이었다 한다. 하지만 공명의 사랑이 두터웠고 마침내는 벼슬길에 올라 유황숙을 도와서 일을 할 때에 황부인이 8가지의 둔갑술과 바람을 일으키고 또한 비를 내리는 술법을 공명하게 가르쳐 주어서 삼국의 이름을 떨치었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비록 얼굴은 아름답지 못할지언정 지아비에게 크게 내조하는 정성은 지대했단 말이다. 부디 네가 옛일을 길이 받아들여 내 어질고 착한 며느리를 박절하게 대하지 말아라. 라고 심각히 꾸짖었다. 이후 시백은 상공의 분부를 거역하지 못하고 박씨의 방에 들어갔다. 그러나 시백은 한편 구석에서 옷을 입은 채로 누워있다가 날이 밝으면 나가버릴 뿐 박씨에게 한마디의 말도 붙이지 않았다. 박씨의 마음속은 말할 수 없이 아팠지만 결코 내색할 처지도 못 되었다. 그러던 어느 하루 박씨가 여느 때와 같이 아침 인사를 드릴 때 무슨 말을 하려는 듯 망설이는 기색이 엿보이므로 상공이 인사를 받고 나서 며느리에게 물어보았다. 무슨 할 얘기가 있느냐 아가? 박씨는 조심스럽게 엎드려서 상공에게 여쭈었다. 어리석고 못난 저의 바탕으로 이처럼 귀한 집 안에 들어와서 시부모님을 모시되 잘못이 너무 많아 아버님께 아뢰옵기 송구스럽사오나 저의 본성이 조용한 곳을 좋아하고 반잡한 곳은 매우 괴롭사옵기에 미천한 뜻을 아뢰옵니다. 뒤뜰에다 아담한 초당을 짓고 살기를까 소원이오니 허락해 주시기 바라나이다. 상공은 불쌍한 며느리의 딱한 사정을 듣고 그 자리에서 승낙하고 즉시 사람을 시켜 뒤뜰에 10여 건간이나 되게 초당을 짓도록 하고 아름다운 꽃들도 많이 심어 며느리의 마음을 펴게 하니 박씨는 상공의 배려에 감격하였다. 이럭저럭 일을 끝마치고 좋은 날을 잡아서 계집종 개화를 데리고 초당에 이르러서 동산안을 살펴보았다. 그곳에는 기이하게 생긴 아름다운 꽃들이 봄빛을 자랑하고 청학과 백학들이 번거롭게 논에다가 주인을 반기는 듯 모두가 선한 정경이었다. 밥씨가 몹시 기뻐하며 개화에게 아버님께 가서 종이 한 장을 얻어오라고 하였다. 상공은 개화의 얘기를 이상히 여겨 즉시 계글 공부를 하는 아이에게 비치고 온 종이 한 장을 가져오게 하고 친히 가지고 초당으로 들어갔다. 박씨는 상공이 개화와 같이 오는 것을 보고 급히 뜰에 내려와 맞았다. 아가, 종이 한 장을 무엇을 쓰려고 하느냐? 박씨는 고개를 숙이고 차분히 여쭈었다.
이처럼 귀한 집에 벼로가 없어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상공은 크게 기뻐하며 말하였다. 과연 내 며느리로고 그대의 문필에 대한 재간을 보고 싶으니 직접 내 앞에서 쓰도록 하라. 자, 어서. 박씨는 지시를 받고 개화에게 붓과 먹을 가져오라 하였다. 벼루에 먹을 갈아서 종이에 내려 쓰자 목이 채 마르기도 전에 상공이 보니 필체는 신기하여 푸른 용이 나는 듯하니 그 현판에 피와 정이라 쓰여 있고 그 옆에 신미년 첫 봄에 취의당을 쓰다라고 되어 있었다. 상공은 박씨의 필법을 다시 한번 읽고 나서 칭찬하여 주며 흐뭇해서 말하였다. 참으로 보기 드문 훌륭한 필체로다. 그대가 아버지의 재주를 온통 물려받은 듯 싶구나. 상공이 대단히 기뻐하는 모습을 보자 박씨는 송구스러워 얼굴을 붉히기까지 했다. 칭찬에 황송하여 절하고 그 종이를 한 번 뒤적이니 벼란간 금으로 쓴 현판이 되었다. 이 모습을 본 상공은 더욱 신기하게 여겨져 말하였다. 진실로 그대는 세상에서 드문 재주를 가졌구나. 시백의 마음이 어리석어 대접이 몹시 심하니 어찌 안쓰럽지 아니할까. 이러한 일이 있은 지 며칠이 지난 후에 어느 날 박씨는 안채에 나아가서 시부모님께 절하고 엎드려 상공에게 여쭈었다. 내일 새벽에 종에게 명하시어 종로에 있는 객주집에 가게 되면 묶어놓은 수십 필의 말이 있사온즉 그 중에서 비루 먹은 말을 잡고 값을 물어보면 7냥을 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 말은 들은 채도 말고 돈 300냥을 주고 사오라 하십시오. 실로 그대의 말이 이상하구나. 7냥이면 살 말을 구태여 300냥이나 되는 많은 돈을 주고 사오라 하니 말이다. 박씨가 대답하여 아뢰었다. 황송하옵지만 후일에 보시면 자연스럽게 아실 것입니다. 박씨의 대답에 상공은 믿고 있었지만 부인이 속으로 비웃으며 상공의 믿음에 핀잔을 했다.